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선 14대왕, 선조의 맏아들, 하지만 어쩌면 가장 비운의 삶을 살았던 왕자, 임해군 이진의 이야기를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왕자로 태어났으니 사실 모든 걸 가졌어야 할 운명인데. 그렇죠. 그런데 조선 최악의 망나니 왕자라는 별명이 붙고 심지어는 전쟁 중에 자기 백성들 손에 왜군에게 넘겨지는 정말 전무후무한 일까지 겪게 되죠. 맞아요. 대체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오늘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그 시작부터 좀 순탄치 않았던 것 같아요. 선조의 첫 아들이었지만 서장자였죠. 네, 맞습니다. 정비소생이 아니라 후궁 공빈김 씨의 아들, 그러니까 서장자였어요. 근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선조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걸로 보입니다. 사랑을 좀 못 받았군요. 네. 게다가 선조수정실록 같은 기록을 보면 임해군은 학문에는 별로 진척이 없고 성격이 좀 거칠고 포악했다, 횡포했다는 표현까지 나와요. 조정의 근심거리였다는 거죠. 동생 광해군하고는 계속 비교당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총명했던 동생 광해군과는 늘 비교 대상이었고 그러다 보니 맏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후계 구도에서는 상당히 일찍부터 좀 배제된 분위기였습니다. 아버지한테 인정 못 받고 동생이랑 비교당하고 이게 좀 삐뚤어지는 계기가 됐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임해군이 결정적으로 나락으로 떨어진 건 역시 임진왜란 때였습니다. 1592년 전쟁이 터지자마자 선조가 급하게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잖아요. 네, 근데 임해군에게는 함경도로 가서 근왕병, 그러니까 왕을 지킬 군사를 모아오라는 임무를 줍니다. 사실상 이건 좀 차별적인 조치라고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런데 함경도에 간 임해군의 행동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키죠. 어떤 문제였죠? 군량미 확보를 명분으로 백성들을 아주 가혹하게 수탈했던 겁니다. 전쟁통에 안 그래도 힘든 백성들을. 그렇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결국 함경도 백성들이 이건 정말 믿기 힘든 일인데 임해군이랑 같이 갔던 동생 순하군을 포박해서 왜군 장수 가토 기요마사에게 넘겨버립니다. 와, 자기 백성들 손에 적장에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조선 역사상 정말 유례를 찾기 힘든 충격적인 사건이죠. 왕자가 자기 백성에게 버려져서 적군의 포로가 된 겁니다. 그 이후의 기록도 참 징비록 같은 데 보면 포로 시절에 명나라 사신한테 돈을 구걸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심지어 조선 땅 일부를 넘겨줄 테니 살려달라고 애원했다는 기록까지 전해집니다. 물론 이게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교차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기록상으로는 그래요. 1년 만에 풀려나긴 했지만 뭐랄까, 그의 위신은 이미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였죠.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문제가 계속됐던 것 같아요. 자료 보니까 백성들 재산 빼앗고 심지어 고위 관료의 첩이랑 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그 관료를 살해했다는 혐의까지 받던데요. 네, 유희서라는 인물인데 그 첩과의 문제로 결국 유희서를 청부 살해했다는 혐의죠. 벌거벗은 한국사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다루고 있더군요. 그런데 놀라운 건 선조가 이 살인교사 혐의를 덮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건 왜 그랬을까요? 아들이 그래도 아들이라서? 물론 그런 점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정치적인 계산이었습니다. 당시 선조에게 임해군은 단순히 문제야 아들이 아니라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너무 커버린 세자, 광해군을 견제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정치적 카드였던 거죠. 광해군을 누르기 위해서 임해군이 필요했다. 망나니 짓조차도. 그렇죠. 임해군의 존재 자체가 광해군에게는 부담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1606년에 선조가 새 왕비 인모광호에게서 적자인 영창대군을 얻게 되죠. 진짜 적통 후계자가 태어난 거네요. 네, 그러면서 임해군 카드는 이제 효용 가치가 사라진 겁니다. 말 그대로 용도 폐기된 거죠. 상황이 급변했군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1608년에 선조가 세상을 떠나고 동생 광해군이 왕위에 오르면서 임해군의 운명은 정말 벼랑 끝으로. 네, 정말 풍전등화 신세가 됩니다. 광해군이 즉위하고 불과 12일 만이에요. 임해군이 영모를 꾸몄다는 탈핵상소가 올라옵니다. 12일 만에요?
너무 빠른데요? 그렇죠. 굉장히 석연치 않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나 증거 확인 같은 것도 없이 그냥 반나절 만에 유배가 결정돼 버려요. 반나절 만에요? 네, 당시 중죄인 수사 기록인 추한 급구간 관련 연구들을 보면 이건 광해군 즉위에 아무리도 부담스러웠던 형 임해군을 제거하기 위해서 광해군 측근들이 좀 치밀하게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임해군 본인도 엄청나게 두려웠겠어요. 여장하고 도망치려다 잡혔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만큼 절박하고 두려웠다는 증거겠죠. 그런 수모까지 겪게 됩니다. 그런데 유배 중에 잠시 한양으로 다시 불려온 적도 있지 않았나요? 그 명나라 책봉 문제 때문에. 아, 네, 맞습니다. 광해군이 왕위를 이었지만 명나라에서 쉽게 책봉 승인을 안 해줬거든요. 장자인 임해군이 있는데 왜 둘째인 광해군이 왕이 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죠. 그래서 임해군을 데려와서 쇼를 한 건가요? 그렇죠. 명나라 사신 앞에 임해군을 데려다 놓고 일부러 막 중풍 걸린 것처럼 연기하게 합니다. 나는 몸이 이래서 왕위에는 전혀 뜻이 없다. 이런 식으로요.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을까요? 아니면 이것도 결국 조정의 각본이었을까요? 글쎄요, 둘 다였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일로 광해군은 명나라의 책봉을 받아서 왕위를 공고히 하게 됩니다. 그럼 임해군은요? 이제 역할이 끝났으니. 네, 책봉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임해군은 다시 유배지로 보내졌고요. 결국 그 이듬해 1609년에 38살이라는 젊은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납니다. 죽음에도 의혹이 많죠. 맞습니다. 공식적인 사인은 병사인데 광해군 일기 중초본, 그러니까 실록 편찬 전의 초고 기록에는 유배지 관리가 독살하려다 실패하니까 목을 졸라 죽였다는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남아있어요. 목을 졸라서. 그런데 광해군은 형의 죽음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요. 네, 그 점이 가장 큰 의혹을 낳는 부분입니다. 진상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건 결국 광해군이 형의 죽음에 직접 개입했거나 혹은 최소한 묵인했을 거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하죠. 형제 간의 비극이 정점에 달한 거죠. 왕의 맏아들이라는 정말 빛나는 운명으로 시작했지만 아버지의 외면, 동생과의 경쟁, 스스로의 잘못된 처신, 그리고 시대의 경랑 속에서 결국 이렇게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임해군. 참, 권력 다툼 속에서 한 개인의 운명이 얼마나 허망하게 쓰러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였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말씀하신 추한극구간 연구처럼 기록되지 않은 다른 진실이나 어쩌면 정치적 희생양으로서의 측면은 없었을지. 네, 임해군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기록된 역사와 그 이면에 숨겨진 또 다른 이야기, 그 가능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